안녕하세요. N포럼을 찾아주신 네빈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나눔재단 차세대 비영 리더 육성 프로그램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포럼이 진행될 텐데요. 너무 설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본 포럼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며 책상 위에 동시 통역 키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가 편하시면 채널 1로, 영어가 편하시면 채널 2로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포럼이 진행되기에 앞서 서로 은근슬쩍 인사도 하고 몸도 풀 겸 게임을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N게임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관역에 총 5발의 화살을 쏴서 37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문제의 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답이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보자마자 딱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긴가민가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집중해서 37점을 만들려는 여러분의 눈빛 너무 좋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답을 맞추시지 못할 경우에는 해시태그 N포럼, N게임, 뉴파워와 함께 개인 SNS에 이 N포럼의 현장과 열기를 전해줄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2부 시작 전까지 올려주셔야 하고요. 이와 상관없이 개인 SNS에 똑같이 해시태그 N포럼, N게임, 뉴파워와 함께 후기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그 후기 게시글 중에 가장 뉴파워다운 게시글을 올려주시는 분을 선정하여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37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도 함께 해시태그로 올려주세요. 이 글도 2부 시작 전까지 올려주시면 포럼 마지막에 선정된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이미 답을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 답이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제가 이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 느꼈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발의 화살을 쏴서 37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답은 N개입니다. 이미 문제에 정답은 N개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약간 재밌으라고 한 건데 다들 박수 한 번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문제에 N개라고 적혀 있고 언제나 답은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인생의 진리죠. 37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문제가 묻는 질문이 가장 좋은 방법인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모든 답이 다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2, 3, 4 정해진 개수가 아니라 N개인 거죠. N포럼의 N처럼요. 자, 제가 사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지금쯤 여러 가지 숫자를 막 조합하면서 37점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자리로 돌아가서 제 개인 SNS에 이 현장을 전하는 사진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뉴파워다운 게시글을 올리는 자리도 한번 노려볼까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몸을 풀 겸 진행한 게임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신 덕분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도 여러분도 흥이 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저희가 N포럼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떠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N포럼을 찾아주셨나요? 저는 이미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폭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또 모든 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정보들이 기술이나 인터넷 발전, 그로 인한 정보 개방, 커뮤니티 발달 등으로 공유가 가능해졌죠.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커뮤니티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얻는 정보는 어떤 부분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시선과 태도, 사고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과 흐름을 보이든 말이죠. 셀 수 없는 N개의 변화만큼이나 N개의 연결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그리고 혁신적인 협업을 도모하고 또 실행할 것인가. 이것은 밀레니얼 세대인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질문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무대 이 자리에서 돌아가 함께 강연을 듣고 여러분과 소통할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공지를 하고 저는 이만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본 포럼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나눠드린 프로그램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장하실 때 받으셨던 기념품과 간식 박스 외에 기념품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니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자리 지켜주시고 강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몇 초 뒤면 포럼이 시작될 텐데요. 저와 같이 다들 설레이고 떨리시나요? 감사합니다. 포럼의 일부가 시작되기 전 매우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포럼의 열기를 더욱더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종대학교 K-팝 댄스 동아리 인트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만 듣고 싶어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내 삶은 on top 너야 관계 섭섭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너내 앉아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 커져버린 헛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건 네가 준게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방금 거의 BTS 아니었나요? 저는 그죠? 댄스 동아리가 아니라 BTS를 본 것 같아요. 다음 곡도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불타오르네. When I wake up in my room, 난 뭣도 없지, 뭣도 없지. 해가 지고 난 후, 비틀 내면 걷지. 다음날 심장이 취했어, 취했어. 맘욕해 기랬어, 기랬어. 난 맛이 같지, 미친놈 같지. 다 엉망진창, living like me. 이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마라, 언제도 괜찮아.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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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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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소리 질러, 소리 질러, burn it up. 불타오르네.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그만 자 여기로, 그럼 자 여기로. 내 추억을 들고 all night long. 친구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렸다.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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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줄게. 안녕하세요. 예, 세종대학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세종대학교 저희 학교 학생들 그 인트로라는 동아리에서 멋진 BTS 커버 댄스 굉장히 많이 재밌게 보셨죠? 예, 이어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작년에 2018년에 BTS가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을 그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퍼포먼스를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UN에서 Love Myself라는 주제로 Love Yourself에 대한 주제로 이 연설을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타임지 표지 모델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로 이제 선정이 돼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타임지 표지 모델에 나오셨었죠. 그때는 그 아시아판 커버였는데 이번에는 글로벌판 표지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초에 그래미에서 이제 시상자로 나섰던 순간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래미의 레코딩 아카데미, 그러니까 심사위원단에 들어가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앨범 내고 나서 미국에 가가지고 4월달에 그 토크쇼에 나온 장면인데 1964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불리는 비틀즈의 에드 설리번 쇼 무대를 똑같이 오마주해서 이렇게 BTS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BTS라고 쓴 글자까지도 비틀즈 그때 나왔던 그 글자하고 똑같이 만들었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무 인기 있다고 아무 그룹을 가지고 제2의 비틀즈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언론 같은 곳에서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3번의 1위를 1년 안에 이룩했던 그 상황을 이제 빌보드에서 기사로 내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 팝스타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얘기하는 웸블리에서의 그 장면입니다. 엄청나죠? 죄송합니다. 이 엄청난 이 웸블리에서의 무대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미국의 여러 스타디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몇 분 안에 솔드아웃 시킬 수 있는 가수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티켓 파워 그리고 앨범 셀링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한테 이런 힘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특별한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책까지 썼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게 된 가장 중요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통은 가수들이 자기가 앨범을 내고 프로모션을 할 때 주로 기획사가 무슨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곳과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이제 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어떤 앨범이나 가수들의 프로모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의 미국 진출은 기획사나 본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팬들에 의해서 강제 진출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히 이제 미국 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상적인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미국 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유튜브로 우연히 방탄소년단의 컨텐츠들을 접한 거죠. 뮤직비디오라든가 아니면 퍼포먼스 연습하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컨텐츠가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그걸 접하고서 보다 보니까 어머, 정말 재능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가수들인데 왜 별로 인기가 없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뭐 앨범 판매량이나 그런 부분이 꾸준히 늘고는 있었지만, TV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 정도부터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명이 뉴스돌이에요. 그러니까 연예 프로나 오락 프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우리가 그 뉴스에서만 많이 보기 때문에 뉴스돌이라고 불리는데, 그 전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몰랐는데 뉴스 보고 알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던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인기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그 TV 오락 프로 같은 데 나오지 않고 음악 프로만 주로 많이 나왔고요. 오락 프로에는 아주 조금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마 그 기획사에서도 오락 프로 같은 데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했을 텐데, 노래 가사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방송에서 잘리기가 부지기수.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기획사, 즉 자본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가 아닌 중소기업 기획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방송에서 제대로 다루어주질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기회가 되면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거를 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즉 실력이 없어서 못 유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제대로 기획사의 어떤 자본력을 바탕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성공을 한 게 성공을 제대로 못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팬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주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팬들의 활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팬들 중에 그 번역을 담당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보수죠. 그러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기 시간과 잠을 줄여가면서 방탄소년단의 컨텐츠를 전부 다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번역된 2차 텍스트를 가지고서 각국의 팬들이 그걸 다시 자국어로 번역을 해요. 거의 뭐 20몇 개 국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방탄소년단 인터뷰하러 라디오에 아침에 나갔다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 팬 아미이기 때문에 그 트위터에서 이제 그 방탄소년단도 팔로우하고 있고 아미들하고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트위터가 거의 뜨거워진 폭파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인터뷰했던 아침 라디오 방송이 영어로 순식간에 번역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까지 막 그 점심시간에 이미 그렇게 다 번역이 돼서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터뷰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방탄소년단 컨텐츠가 번역돼서 전파되는 힘을 생각하면 엄청날 거라는 걸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국 팬들이죠. 주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잘하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 봉사팀처럼 그 번역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팬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미국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국 팬들이 방탄소년단 미국 팬들이 이 미국을 전체 커다랗게 보면 세 개죠. 웨스트, 센트럴, 이스트로 나누고 팬 연합 조직에서요. 그리고 각각의 지역을 다시 몇 개의 지부로 나눕니다. 하위 조직으로. 그리고 각각의 지부들이 있잖아요. 그 지부 안에는 또다시 몇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서 각자가 이제 역할들을 맡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올리려면 빌보드 차트에 집계되는 그 상점들에서 앨범을 사야지만 그게 카운트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거나 아니면 비공식 루트로 사면 집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앨범을 많이 풀어놓는 게 관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대중적인 곳이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곳, 월마트, 그다음에 타겟 이런 대형 마트를 찾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이제 오프라인 담당팀은 갈 때마다 왜 방탄소년단 앨범이 없느냐, 방탄소년단 앨범을 갖다 놔라, 담당자를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팀은 끊임없이 라디오에 전화를 하고 인터넷 그 트위터로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노래 틀어달라. 계속.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라디오 틀어주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DJ와 뭐 이제 PD가 알아서 선곡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미국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기획사들 혹은 레코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시간에 10곡, 뭐 15곡을 튼다 그러면 DJ가 마음대로 틀어줄 수 있는 곡의 숫자가 한두 곡밖에 안 돼요. 한 타임에.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말 몇만 명이 계속 틀어달라고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일요일마다 트위터에 들어오시면 오전에 방탄소년단 팬들이 계속 무슨 노래 틀어달라고 그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일요일 오전, 즉 미국에서 토요일 밤이 그 딱
신청하는 피크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 나온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래, 틀어줄게 였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었죠. 미국 DJ들의 1차적인 반응은 야, 제대로 된 노래 갖고 와. 누가 한국 노래 듣는다고 누가 말이나 알아들어? 제대로 된 노래를 신청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월마트나 그런 데서도 Who? What? 그러고 반응을 했겠죠. 방탄소년단 앨범을 갖다 놔라 그랬을 때 이 미국 팬들이 느꼈던 1차적인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어그로가 끌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호주 방송 같은 데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또 이탈리아에서 엉뚱하게 버닝썬 사태의 자료 화면으로 방탄소년단을 갖다 쓴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언론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맨 처음 라디오 DJ들의 반응, 그 다음에 음반 쪽 이 관계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제대로 되지 않은 누가 한국 노래 따위 듣는다고 이런 거를 신청해 라고 했을 때 팬들이 딱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음악을 들어보지도 않고서 이걸 제대로 된 음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는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그런 행태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각각의 하부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그 방탄소년단을 빌보드 핫백에 높이 올리자라고 하면서 2018년 초에 어떤 한 그 팬 계정에서 만들어낸 2018년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좀 화면이 좀 그 어두워서, 아니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면 핫백에서 탑 10에 올라가고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RIAA 골드, 저게 뭐냐면 그 미국 레코딩 음반 산업 협회 그런 데예요. 그래서 그 판매 이 지수에 따라서 각 곡이나 앨범에 대해서 예를 들면 50만 유닛 이상이면 골드를 줍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 그 올해의 상반기에 1월에서 6월까지 RIAA에서 골드 혹은 플래티넘, 그건 이제 100만 유닛 이상이에요. 그렇게 인증을 받은 곡이 몇 곡이나 될 것 같으세요? 많을 것 같죠? 6개월 동안 그 인증을 받은 곡이 28곡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탄소년단이 작년 올해 합쳐서 그렇게 인증을 받은 곡이 지금 5개고요. 5개인가 6개인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5개, 6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앨범 골드 인증을 받은 게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밑에 보면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빌보드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거나 상을 받는 그걸 의미해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그다음에 빌보드에서 49주 이상 그 계속 차트 인하는 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US 메인스트림 뮤직 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음악 시장에서 음악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Race for Gold라고 하는 이름의 이 이름을 가지고선 이제 팬들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죠. 2018 Race for Gold 부트캠프 신병 훈련소입니다. 아미라고 하는 이름이 군대잖아요. 그래서 방탄을 지키는 군대이기도 한데, 이 아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트캠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 컴백 전에, 새로운 앨범 발매일 전에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디에다 집중 공략을 하고, 그래서 무엇을 사가지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히 정하고요. 그리고 타겟을 정확히 정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 8 같은 경우 보면 컴뱃 스킬스 디벨로프먼트라고 써 있어요. 전투 역량 강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군대 용어처럼 군대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방탄소년단을 미국 내 메인스트림에 진입시키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저 7개 모두 다 이뤘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본이나 미디어나 어떤 권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팬들의 어떤 노력만으로 서로의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방탄소년단 팬클럽을 아미라고 하는데 아미에는 팬클럽 회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표 기관이나 중심 인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이 목표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조직을 만들고요. 그래서 저것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팬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스루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풀뿌리 운동이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여기에 초청해 주신 이유가 방탄소년단 아미의 풀뿌리 운동의 그 내부 과정을 듣고 싶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미국 팬이 낮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직장 끝나고 저녁 때만 오면, 저녁에 집에 오면 그때부터 마트를 다니거나 라디오에 전화를 해서 거의 텔레마케터처럼 방탄소년단 앨범 갖다 놔주세요. 방탄소년단 앨범 갖다 놔주세요. 그리고 모든 상점이 다 빌보드 차트에 집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곳 한 곳 다 전화를 해서 그곳이 집계가 되는 곳이 맞는지,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에어플레이라고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것도 집계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정말 잠도 못 자가면서 자기 지갑 다 털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헌신하게 만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가끔씩은 그렇게 잘생긴 애들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잘생겼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근데 잘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갑을 열고 내 시간을 열고, 저도 되게 바쁜데 예를 들면 이제 빌보드 음악상 때 같은 경우에는 팬들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방탄소년단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수상했던 그 소셜 아티스트라는 상이 있는데 그때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계정당, 트위터에서 한 계정당 100번밖에 못 해요, 하루에. 이렇게 얘기하면 100번 밖에?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팬들한테는 100번 밖에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정을 막 한 10개씩 만듭니다. 10개, 20개씩 만들어서 각 계정당 100개니까 계산 나오시죠? 그렇게 투표를 해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너무 열심히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팬이 많이 늘었으니까 저도 좀 믿어서 그냥 계정 한 서너 개만 돌렸는데요. 근데 작년에는 거의 10개를 풀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건물에서 제가 강의를 늘 하는데요. 이 건물 7층에서 학기 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진짜로 말 그대로 눈에서 피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투표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잠잘 시간이 모자라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컴백했을 때는 뮤직비디오 기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그 뮤직비디오 스트리밍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는 팬들이 생길 지경이에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컨텐츠 많이 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우리 좀 버거워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많은 컨텐츠 양과 거기에 대해서 팬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덕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잘생겨서 아니고요. 춤 잘 추는 가수 방탄소년단 말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팬들의 95% 이상이 하는 얘기가 그들의 메시지가 나를 이 혐생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생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혐생이라고 불러요. 혐생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나를 웃게 해주고 나를 그나마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이 방탄소년단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 사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그들 덕분에 이제 자신의 삶의 그 우울했던 밑바닥에서 올라왔다. 암투병 중에 병원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났다라든가,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팬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길래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냈을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2013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쭉 메시지들을 보시면 학교 및 사회의 억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이 화양연화 시기부터 그 줄기차게 한 곡씩 꼭 나오는 게 계급 문제 및 불공정한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아까 커버 댄스 했던 그 파이어 불타오르네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나는 댄스곡인데요. 가사 잘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를 입덕하게 만들었던 곡이 바로 그 불타오르네였습니다. 얘네 뭐지? 거기에 가사가 뭐가 나오냐면,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싹 다 불태워라예요.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좀 평상시에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아하는데, 그냥 거기는 신난다, 속 시원하다 그러고 많은데, 그 뒤에 가면 저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꼭 이겨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면 어때? 그래도 너 네 삶에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겁 많은 자여, 힘 없는 자여, 여기로 와라.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라는 가사들이 아까 그 노래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과 또 하나,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한테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 구조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게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를 하고 남보다 못한 나를 자학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노래도 했었거든요. 특히 아까 거기서 불타오르네라고 하는 멤버가 이제 슈가라는 멤버인데, 슈가가 이제 그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믹스테이프라고 무료 음원을 공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본인이 느꼈던 어떤 공황장애, 그다음에 자살 충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더 라스트라는 곡인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아까 유엔에서 연설했었던 얘기가 바로 Love Yourself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Love Yourself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 한 달에 한 번쯤은 나한테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그다음에 몇 달에 한 번쯤은 나한테 예쁜 옷도 하나 입혀주자, 이게 나를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중층 결정된 이 관계 속에 서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이고, 결국 Love yourself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게만 보이는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발화하라 라고 하는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래 가사들을 보면 이게 데뷔곡이고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세요, 가사가.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나온 노래입니다. 저는 노래 가사 처음에 듣고 이게 어떻게 검열을 통과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그랬었는데, 뱁새 황새 다 아시잖아요, 어떤 비유를 하는지. 그런데 걔네는 말하지, 내 달인 100만 불짜리. 근데 저는 이제 뱁새인 거예요.
내 다리 짧은데 어떻게 같은 종목을 공정하게 경쟁해? 라고 그랬더니 they say 똑같은 초원에서 우리 달리는데 괜찮잖아 라고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건 정상이 아니야. 룰을 바꿔. 이 사회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경쟁의 룰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 이 사회의 억압이 난 싫어 이 정도의 피상적인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하죠. 하지만 황새들은 maintain, 유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뱅뱅, 폭발음이에요. 제 취향에 완전 저격했던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대중가수가 이런 식으로 사회 비판적인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신 분 별로 안 계실걸요?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수라 하더라도 다른 활동에서는 그렇게 하되 노래에서는 끊임없이 보편적인 사랑 얘기를 다루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거의 욕을 들어먹죠. 해서는 안 될 아주 몹쓸 짓을 한 그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탄소년단 노래가 이 두 번째, 위에 게 아까 그 불타오르네고요. 밑에 게 Not Today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 세계에 있는 언더독,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뱁새죠. 이 뱁새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지 않는다. Today we fight 라고 외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특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늘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팬들한테 통했고, 팬들 역시 사실은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든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었든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모두에게 그런 열망들이 움직이고 살아 있었던 거고,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 그들의 무의식적인 어떤 열망을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팬덤과 달리 방탄소년단 팬들의 이 전투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이 몰입도의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남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자기 시간, 돈, 모든 거를 갈아 넣어서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을 입덕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업과 홍보를 하며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연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풀뿌리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앨범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작년 말에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했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 4.0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구절이, 우리는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서사로부터 케어링과 쉐어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방탄소년단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와 돌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탄소년단의 컨텐츠들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팬들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들이 공유되면서 어떤 거대한 운동 조직처럼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앨범만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동시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그래서 사실 제 책의 2부는 이런 어떤 새로운 이 네트워크 되어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온라인 컨텐츠들이 만들어내고, 온 오프라인 컨텐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부의 내용은 사실 아미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건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미들이 도대체 어떤 이 커넥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개념은 그 프랑스 현대 철학자 질 둘레즈의
리좀이라는 개념입니다. 리좀은 우리말로 바꾸면 뿌리 줄기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물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저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대표적인 식물이 생강입니다. 생강 모르시는 분 하나도 안 계시죠? 근데 아마 지금까지 똑같은 모양의 생강을 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모든 생강은 다 모양이 달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갈지를 미리 그 누구도 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게 리좀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좀과 달리 옆에는 이제 나무 모양이죠. 수목형 구조, 나무 구조라고 하는데 이 수목형 구조의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수직적인 하이어라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상사가 있거나 아니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저 위에 있거나 혹은 남성이 저 위에 있거나 혹은 제1세계가 저 위에 있거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이제 싸워 나가야 했던 어떤 하이어라키 중에 하나는 영어 중심적이고 백인 중심적인 전 세계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금을 내고 균열을 내는 게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사실은 수행해온 어떤 활동들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노래가 우리나라 가수가 미국 TV에 나가서 한국말로 노래 부를 거를 방탄소년단 이전에 생각이라도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꿈도 못 꿔봤습니다. 지금 같은 세계의 구조 속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특히나 이 동양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으로 서양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은 왜곡된 어떤 필터를 끼더라도 약간의 인기, 어떤 매력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양 남자,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그 서구 세계에 나갔을 경우 인종적인 매력도의 측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팩트예요. 아마 외국에 나가셨을 때, 특히 서구권에 나가셨을 때 서양 여자들이 잘생긴 내 얼굴을 보고 흘끔거리네라고 느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땅이 아니니까요. 더 이상 한국에서 내가 누리던 인기, 관심, 지위 나가는 순간 꽝이에요.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다가 나가는 순간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이제 서양권으로 유학 갔을 때 외국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요. 이전에 자기가 누리던 이 권위나 권력을 못 누리거든요. 박탈당하는 거죠, 강제로. 그런 한국 남자애들이 미국 텔레비전에 나가서 복권을 들어 올렸을 때 그 홀 안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괴성과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게 전 세계로 방송을 타고 나갔다라는 거는 아주 혁명적인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위계 구조들을 방탄소년단 팬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깨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깨졌다, 그 수목적 구조가 와해됐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계적인 구조에 다른 방식의 금을 긋고 다른 균열을 내고 구멍 하나 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향후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탄소년단 팬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트위터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뭐 다양한 곳들에 퍼져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아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트위터예요. 그래서 아미들이 몇 마디 수다만 떨어도 실시간 트렌드 1위 장악하는 거는 일도 아닐 정도로 온라인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온라인에서의 파워를 그냥 애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노는 거 그게 무슨 실제 힘이야? 아니요, 실제 힘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 이미 돌입한 지 오래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무브먼트, 힘들, 그게 오프라인으로 스며들고 오프라인을 변형시키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혼종적인 온오프라인 공간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들이 아미죠. 요 그림은 무엇하고도 저 점들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클럽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하이어라키의 꼭대기에 존재할 수 있는 대표자 같은 것이 없어요. 확고한 중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저나 아니면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트위터 친구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친구부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많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저렇게 서로 연결이 됐다가 그 연결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결이 끊어지고 재접속되고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어떤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이질적인 다른 요소들이 붙을 때마다 이것의 차원이 변경되고 이것의 본성이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마도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을 때 다른 여타 아이돌 그룹처럼 아마도 10대 내지는 나이 들어봐야 20대 초반까지의 어떤 소녀, 아시아 소녀들을 타겟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접속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접속이었죠. 근데 이미 저만 해도 굉장히 이질적인 접속입니다. 전 현대 프랑스 철학 전공했고 영화 철학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욕하는 들레즈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방탄소년단하고 접속될 줄은 그 누구도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 진짜 저보다 훨씬 더 특이한 어떤 연결 접속을 만들어내는 온갖 직업군의 나이대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그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다양한 어떤 이 연결 접속들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변화들은 정말 어떤 다양체 안에서 차원들이 불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어떤 음악 시장 내에서 되게 큰 어떤 영향력 끼치는 보이밴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봐야지만 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링크 클릭해서 열어주실 수 있나요? 작년 10월 정도에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아사히 TV의 어떤 방송이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 극우 세력이 방탄소년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인터넷으로 클립에 한 2초 정도, 1, 2초 정도 보였던 티셔츠인데 그 뒤에 원폭 모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그 원폭 이미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1년 전에 입었던 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방송을 취소를 시켰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판결하라라고 했던 판결이 난 직후였습니다. 그 보복이 이제 방탄소년단한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 그다음에 그들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이스라엘 유대인 근본주의자 세력하고 연결되면서 그 모두가 방탄소년단을 공격하는 굉장히 기묘한 상황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때 팬들이 그 싸움을 견디면서 만들었던 게 그 사건에 대한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에 깔려 있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A4 80쪽 이상 분량의 전문적인 논문 형태로 그 5개 대륙에 흩어져 있는 아미들이 모여서 저거를 만든 거죠. 온라인으로. 저 퀄리티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영어와 한국어, 나중에는 일본어까지 추가해서 전 세계에 무료 배포했는데요. 저게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이고, 링크가 안 열리나요? 네, 하여간
저거는 한번 꼭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 BTS라고 치시면 인터넷에 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인종차별주의, 그다음에 어떤 종교에 대한 억압, 그리고 수많은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들에 대해서 온라인 상에서나마, 그리고 가끔은 지난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졌었던 학생들 무력 진압, 우리나라 광주 그 항쟁 때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던 방글라데시에서의 그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집회까지 가지면서 지지하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시태그라든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대하고 투쟁하고 기부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더 궁금하시면 제 책을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 ahead. Hello. Hi, I'm Asha Karan.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today. I really enjoyed that presentation, and it was such a perfect example of new power, and so a perfect lead into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now. I am a CEO of Giving Tuesday, which is both an organization and a movement, and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But I'm going to start out by talking about power and about the shifts in power that we all see and we all feel around us in almost every sphere of our lives, in politics, in culture, in our personal lives, in our social networks. We sense it, we feel it, we're confused by it, we're excited by it. We sometimes feel, I think, like our work lives are not quite keeping up with it. We sens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how people engage with our causes now, but we don't quite know how to take advantage of that difference. So let's talk about power by its simplest definition. Power meaning the ability to produce intended consequences, and how different that is now than it used to be. And to do that, let's just take a look at a couple of stories, a couple of events from current years in our world. So this is a picture of a man named Harvey Weinstein. And Harvey Weinstein was the head of a major film studio in the United States. He produced lots of very successful movies. They won lots of Academy Awards. At one point, someone did a data analysis of all of the people who were thanked on the Academy Awards stage, and Harvey Weinstein came in only second to God. He was very, very powerful. He had money, he had influence, he could make or break careers. He didn't hesitate to do that. He treated women very, very badly because he could, and he didn't hesitate to do that. He threatened people because he could, and he didn't hesitate to do that. So he exercised his power, he exercised his influence for many years, and he got away with it. And then something happened. A woman who almost nobody had ever heard of, a woman named Tarana Burke, came up with a hashtag. And the hashtag was Me Too. Now it's a hashtag in lots of other languages. It has morphed, it has adapted. And the hashtag was a way for women to tell stories about the ways that they had been abused or harassed. And women started to come out and tell their stories about this man, Harvey Weinstein. And they toppled him. He doesn't have a job. He's been arrested. He'll go on trial. And that happened not because another very, very powerful person fought him head to head and ruined him,
but because of the crowd and the power that they found in uniting their voices. That power created a tidal wave, and that tidal wave knocked Harvey over, alo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You also see this shift in power in our political lives, and you see it, this is our past president from the United States, Barack Obama. When Barack Obama was campaigning, he campaigned in what I would think of as a very new power way. He appealed to people at the grassroots. He told citizens that they had a tremendous amount of power to make change. He fundraised not from major fancy donors, but from people who were able to give him $10, $25. He created a grassroots swell of support, and that support swept him right into office. But once he was in office, he pretty much defaulted to old power governance. And the voices of the people were not as strong anymore. And you see that exact same dynamic with our current president, Donald Trump, and with a whole lot of populist leaders all around the world. You see that they know how to inspire, they know how to mobilize mass numbers of people. Once they're actually in power, they default to typical hierarchical top-down power.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n organization called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We have quite a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with guns, and we have a lot of shootings where a lot of people die. And a lot of people wonder, since this keeps happening, why in the world don't we make laws to protect people against guns, to control how many people can have guns and what kinds of guns they can have? And the reason that that doesn't happen is because of the power of this one organization. They control politicians, they control policy at both the federal and the local level, and this has happened for years. Politicians are scared of this organization because they know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 power to cause them an election. But now something is happening.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is losing power. They're scared. They're getting weaker. And they're getting weaker not because another powerful organization is battling them, but because people at the grassroots are coming together in mass amounts and crowds and saying this is not acceptable. This particular picture is from an organization that is made up entirely of mothers. It's called Moms Demand Action, and they are getting policy changed, and they are fighting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even though they themselves have no traditional power, no traditional capital. This is the story of a young girl in Glasgow, Scotland. Her name was Aqsa Mahmood. Presumably it still is. Aqsa was an innocent, young, talented schoolgirl. She was described as being fairly naive. She didn't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And she would go to school every day, and she would come home. She had a stable home life. What her parents didn't know was that in her bedroom, on her computer, she was becoming radicalized by ISIS. And one day they came home, and Aqsa was gone. She called them a few weeks later from the border of Syria, where she had moved, and she never came back. And then, once she was there, once she was in Syria and working for ISIS, she beca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online radicalizers of other girls that they possessed. She knew how to talk to them. They talked about makeup. They talked about hair. And in the process, she recruited many, many other girls to join this movement. The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tries to battle ISIS by opening a Twitter account, because that's often thought of as the road to new power, is that you open a social media account. And what they did was create the social media account that says, think again, turn away. Nobody was deterred by the social media account. The other thing that they did was to fly over areas that were held by ISIS and drop pamphlets down out of planes asking people to reconsider. Here's the last example, one that's very close to my heart. Big philanthropy versus grassroots philanthropy, right? Bill Gates, one of the richest men in the entire world, has given away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He is
powerful by every old power metric. He sits at the top of a very, very large foundation. He sits on the board of a very, very large corporation that he helped to create. He has a lot of power. He has a lot of influence. On the right, you see a picture from the Giving Tuesday community, a community of people from a small town outside Toronto in Canada. They have no traditional power. They sit at the top of nothing. And yet they are part of a movement that is driv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nonprofits and into the economy and all around the world. So what we see here is new power and old power, sometimes in conflict, sometimes in tension, sometimes in balance, and sometimes in harmony. So this is not a talk about old power being bad and new power being good. It's just a talk to help us frame the changes that we're already seeing, and to, as much as possible, find harmony between these two things. Old power is the kind that I'm going to guess all of you would recognize, at least from your past professional lives, if not from your current professional lives. It is the way many, many nonprofit organizations are still run. Old power is power held by a few, power shaped like a pyramid, right? With a few people at the top, a board of directors, a CEO, senior directors, people getting more junior, and the decisions are made by the people at the top, and at the bottom, they have no voice or very little, and they have a little bit more voice as they get to be more senior. I need that. Thank you. It is very focused on leaders and leadership. Over in the new power column, you see made by many, led by many, leader full rather than leader empty. You see things being peer-driven, being driven by people who are equals. You think lateral versus vertical. Old power is like money, like a currency. When you have it, you are the one who gets to decide how it is spent, and that means that you get to decide what happens as a result of that spending. New power is more like a current, more like electricity or like water. It is powerful, it can flow between many, and it is most powerful when it surges, like electricity or like water. Along with old power characteristics and new power characteristics, you also have a set of aligned values between each one of those. So again, in the old power world, you have formal governance, you have competition. We all recognize that, right? Nonprofits are usually in competition with one another, even if they share the same mission, right? We're all in competition for donor dollars, and so we don't work together. Exclusivity, expertise. I know things, you don't. I'm here to teach you, you're here to learn. Or I know nothing, and you're the expert, I'm here to learn. Rather than the sort of ethos of everybody is an expert, everybody has something they can share, everybody has something that they need. Radical transparency. Think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e bastion of old power, closed doors, media elite, heads of state. Nobody knows what's being talked about in those rooms, even though we all live with the consequences of what those conversations are, versus something like Occupy Wall Street or the Me Too movement, where everything is out there for everyone to see. Radical transparency. In our world, this affects us a lot because of the bottom line, long-term affiliation and loyalty, which is the old power way of thinking of how people engage with all of the issues that we work on that are so important to the world. In the new power world, people are much more fickle, right? They might align with things for a much shorter time, but they have much more intensity. They will do more during that time. They will give to that cause in multiple ways, not just with money. And then they'll move on. This is a game I'm hoping you're familiar with. Anybody know what this game is? This is a game called Tetris. It is the most popular game in history. And you can think of Tetris as sort of a classic old power game. Your job is to take the blocks that are dropped down from goodness knows where and put them in neat lines until inevitably you are overwhelmed and you lose. Contrast that with the most popular game of this generation. I hope everybody recognizes this building. And does anybody recognize what this game is?
This is Minecraft. Minecraft is a new power game. Minecraft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Minecraft is not about zero sum. Minecraft is not about I know more, you know less, I have more, you have less. It's about co-creation. It's about what is this incredible world that we can build together. And in fact, it's much better when we build it together. It's a much more fun game when people are co-creating a Minecraft world. If you think about new power and old power as relates to organizations and companies, it's useful to think of both old power characteristics and old power values. So if you have an old power business model but new power values, where on this matrix might you fall? So on the lower left-hand corner are the ones we can think of as classically old power. They have old power values, expertise, formal governance, secrecy, very hierarchical, very bureaucratic. You have the Nobel Prize, you have the United Way, you have Apple. On the top right, you have really new power, right? So all the way on the upper right, things like Occupy or Black Lives Matter. Just as Professor Kim was describing the BTS community as being fully decentralized, as having no formal representative, that's where this would fall. It would fall in the crowd category. On the lower right, you have classic old institutions, media institutions, retailers that are still exhibiting an old power business model, but they're doing really interesting things with new power values. They sense how things are shifting, and they're putting signals out there into the marketplace that they're responsive to those shifts. And then on the upper left-hand corner, the co-opters, right? You have what looks on the face of it to be very, very new power. Think about Facebook and how participatory it is, how anybody can join no matter who they are, no matter where they're from, no matter how little or how much power they have, everybody is equalized. But Facebook as a business runs as a very old power, classically governed, hierarchical business. So if you think about this graph, where would you put yourself? Where would you put your own organization? Where would you put your own organization now? Where would you put where you would like your organization to be? And where would you put where you think your organization will be in a few years? I'm not saying to do this right now, but it is a really interesting exercise, and it's particularly interesting if you are experimenting with new power anytime in the future to plot how your organization moves along this matrix. So how does an old power institution, like so many of us are part of, how does an old power institution start to take that turn to experiment with new power? This is an interesting case study. So NASA is the National Aeronautical Space Association. They are the space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think about rocket ships and sending astronauts into space and all of that good stuff. And they're filled with experts, right? Everybody at NASA is literally a rocket scientist. They're all geniuses. They know a lot about what they're doing. They have a very narrow area of expertise, so there aren't a whole lot of people who can compete with their level of expertise. But NASA found themselves having a problem, and their problem was with this. This is a solar flare. And it doesn't really affect you, but it does affect people who are traveling in space. And so NASA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predicting when these solar flares would happen so that they didn't hurt anyone and so that they didn't hurt very expensive machinery. But the problem was that even despite all of their expertise, they could only predict solar flares within the space of 5 to 8 hours. And they could only predict it with something like 60 or 70% accuracy. So they, in a new power attempt, decided to crowdsource this problem and see what came in. So they put this out to the world, to all of the amateur space scientists, and they said, help us solve this problem. And they got so much input. And that's the first lesson. People were dying to participate. They were so eager to answer that call. But the second interesting thing that happened was that someone sent in an algorithm that drastically narrowed
the hours that they could predict a solar flare, and increased the accuracy. So what NASA was doing there was not giving up their own expertise. They could still claim all of their same expertise. They weren't decentralizing NASA, but they were taking one step to signal that they understood that there was also expertise out there in the wider world. I would call this particular example one that is a new power, old power balance, where new power and old power are not in tension or in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actually work quite well and give an organization a chance to really exercise some brand new muscles. And is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NASA scientists thinking, the lab is my world, this is my entire universe is here in this lab and I solve problems, to thinking the world is my lab. I can still have this physical lab, but I'm going to think of the entire world and all the people who care about this field as being potential problem solvers. So when we think about new power, we could go on and on with these examples. From corporations, from the political world, from social movements, we can see them every day in our own lives. The one that I am closest to is Giving Tuesday, which I've run since it was created in 2012. Just in terms of Giving Tuesday'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governance, it is a new power phenomenon. There are 10 of us on its core team, just 10 paid employees, and until recently, not a single one of us was even a full-time employee. But in terms of people who are pushing its mission forward, those people number in the millions. Giving Tuesday is by the numbers, which is not how I actually prefer to think of it, but is an interesting way to frame it. By the numbers, Giving Tuesday is driving a lot of money to nonprofits. These are numbers that are just in the United States and just online and just in the 24 hours of Giving Tuesday. This is radical growth for a movement that is only now going into its 8th year. It is a day that surges for many, many, many different types of platforms. It is a day that has been endorsed by lots and lots of influencers and well-known people, and that's great, and we are very happy that they spread the word. But like BTS, it's mostly driven by regular people, not famous representatives, not official leaders, right? But just regular people who have realized, sometimes for the first time, sometimes they've only been ask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y have the capacity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ir communities and on the world and on the issues that they care about. I may not be famous, I don't have $1 million, but I can help change lives on Giving Tuesday, and indeed, every day of the year. This is a group of teenagers in Kansas who took it upon themselves to, every Tuesday of the month of Giving Tuesday, to go out and perform acts of kindness for their neighbors. We talk about generosity in its largest possible frame. It does not mean just donating money. It means any act that shows our capacity to care for our fellow human beings, for our earth, for the things that we care about. And when we see generosity in that frame, we understand that giving dollars, giving money, is one way that generosity manifests. But acknowledging that there is a spectrum of ways that generosity manifests doesn't take any money away from us. It just gives the people that we want to be involved in our world more ways to help us, more ways to show that they care. And that phenomenon, those teenagers in Kansas and these children in India, they share that completely. There's nothing different about the ways that they choose to manifest their generosity, nor these teenagers in Kenya, nor these people outside Toronto. So a couple of lessons from us in building a movement.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clarify that we are not fully decentralized. We do have leadership. We believe in our leadership. Instead of being fully decentralized and having no leaders, we believe in creating many leaders. Many leaders are coming out of the grassroots community that Giving Tuesday is building. Again, they do not have traditional power. They do not have traditional capital. They are not sitting at the top of large organizations. What they have is the entrepreneurial spirit to try new things and to have risks and to have failures and to have great successes and to move things forward. Everything about
old power and new power, and about thinking about the balance between them, is really a question of participation. Are you asking people to participate with the thing that you care about in a way that is purely transactional or in a way that is more meaningful? So as you look at your own work, and you think about this scale, where are you falling in terms of what you're asking people to do? What kind of participation you are encouraging? So for many, many nonprofits, we would stop at sharing. So consuming, right? Complying is just following the rules. Consuming is either buy this or give us money, right? That's sort of where a lot of us stop. Now in the age of social media, we definitely will inch into sharing. Right? And some of us, many of us in our world, will call that being advanced technologically. We open some social media accounts, we share some content, and we expect magical things to happen without really understanding all of the underlying shifts in the way people communicate and connect and consume and express their generosity. And without understanding that grander context, those social media accounts will do nothing. So as you go up the participation scale, amazing things happen. With Giving Tuesday, we see people sinking deeper into that participation scale with everything they do that participates in the movement. So one of the lessons that we've learned that has been the most valuable has been what we call mission over brand. In the nonprofit world, we have learned too much to think about where our logo goes and how much credit we get for things. We did a data analysis of a storytelling contest that we ran. It was called My Giving Story, and it was about getting people to tell about the first time they gave or about a gift of any kind that was particularly meaningful to them. We got thousands of submissions. And then we ran a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alysis of it, and it turned out that the stories that used an organization's logo were the least correlated with positive engagement or sharing. When a logo is slapped onto something, it says to people, this thing is already owned. You aren't going to co-own this thing with us because we already own it. So what happens if you start to think about the real reason that you exist? Has nothing to do with your logo. Your mission statement does not say anything about your logo. It doesn't say anything about fundraising either, right? It talks about the issue that your organization is here to address. And when you start remembering that and you think less about that logo, you accomplish more and you encourage more participation. So Giving Tuesday right away began to be taken and changed. So I don't know about here, but in the United States, if this is a nonprofit that provides clothing to women re-entering the workforce after being derailed for various reasons. And they took Giving Tuesday and made it Giving Shoes Day. And their whole campaign was to get people to donate gently used shoes so that they could give them to these women. And they had the biggest shoe donation in the organization's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the typical answer to this change would have been to have our lawyer issue a letter saying, you have to cease and desist this campaign. You need to use our logo as we created it. But instead, we celebrated this. And after this, Giving Tuesday has been changed so many different times. No? Maybe you'll just put it forward for me. Great, thank you. This is a university that changed Giving Tuesday to Giving Blue Day. They also had an amazingly successful day of Giving Tuesday. This is a campaign that people have been running called the Unselfie. I know selfies are probably a thing here just as they are everywhere around the world. And Unselfie tells a story about people doing things that are unselfish. And this is children and people all over the world taking the Unselfie and making it their own. This idea of something being co-owned is integral to Giving Tuesday. It is integral to every single movement. It is integral even to the story about NASA. It doesn't have to be a hashtag movement for there to be this sense of co-ownership. The amateur who
submitted the algorithm that ended up saving NASA probabl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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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millions of dollars, probably valuable equipment, and maybe even lives, felt that he co-owned that thing that he created for them. So these people in Singapore who are doing blood drives for Giving Tuesday, these folks in Georgia who run a Georgia-wide campaign to celebrate the identity that is Georgia, these folks in South Africa, these folks in Indiana, all of these people are people in Liberia, feel that they are co-owning this movement because it is the mission of the movement that matters and not ownership or branding. The last thing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have learned, and that is, I think, one of the biggest issues facing our sector, is this issue of leadership. It is really hard, first of all, to attract the best and the brightest to a sector that usually doesn't pay a huge amount to its people, right? To a sector where it is often hard for people to advance through the ranks and to achieve positions of real authority, where we're dealing with issues that can be heavy, that can be sad. And so the problem of having a pipeline of excellent leadership is really a big problem. But a different problem is also that we are still hiring for old power skills. We're hiring old power leaders in a new power world. And an old power leader is one who keeps all the expertise and all the data and all the influence as close to him or herself, usually him, as possible. A new power leader is one who wants other leaders to thrive and succeed as much as they want themselves to. And to do that, there has to be transparency, there has to be generosity within as well as without. And in the philanthropic world, we are often much more generous when we're outward facing than we are when we are facing each other, our colleagues who are working for the same thing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So all of these countries that co-own Giving Tuesday, that have taken the Giving Tuesday heart because they universally believe that generosity is a reflection of love, that love and generosity are universal human values. They have a unity to the movement and they have a distinctiveness so that they are proud of the own place that they represent, and their logos represent that identity, and they also represent the unity of the entire movement. These leaders have grown. We have a summit for them every year where we gather everybody together. They talk every day, but they're together once a year at least. And they've grown from 8 countries in 2016 to 20 countries in 2017 to what was 40 countries in 2018. And the picture that is not there from this past year, just a couple months ago, which was over 60 countries in 2019. The implications of this are that good ideas, that innovations, that best practices can be rapidly adopted along a network and implemented in real time. That contains the possibility for real change. If we are disconnected from each other, if we don't have that ethos of sharing and of transparency, we might hit on something that really works, but it will only work for us. And we can't change the world that way anymore. We have to change not just individual problems, not just individual organizations, but entire systems. Why is a particular injustice occurring? Why is a particular population suffering? We need to attack those things systemically. And to do that, we need globally networked communities that are constantly as invested in each other's success as they are in their own success. And the ironic thing about why I don't see that happening as much as I would like is it's so much more fun that way, right? We deal with really hard issues, and it is actually harder to deal with them alone than to deal with them as a community that is based on trust and goodwill. We have the technology to do this with no problem. These leaders communicate on WhatsApp every day of the year. So the technology is free. We don't have to build any kind of fancy platform. We have the technology in our sector. What we don't have too often is the intentionality. If you work for an organization that is supporting women's health, imagine how much more powerful you would be if you were linked with 1,000
or 2,000 other organizations with that same mission all over the world, and you were learning what was working for people in Ghana and Tanzania and Japan and Brazil. That would be amazing. That's what's happening with these leaders, and it is more than possible for it to happen on every level, on every layer of our sector. Because these are the problems that we're facing. These are big problems within our sector, right? We have the goodwill, we have the sense of purpose. What we often have is low levels of innovation, low levels of collaboration. We have problems understanding and sharing data. Every single other sector pools and shares data except ours. That is a great irony. And lack of experimentation, lack of thinking like a startup or an entrepreneur, trying new things, being willing to fail, because we are always so worried about where that next currency will come from, right? That we don't take a lot of time to say, let's try some fun things. Trying is really scary, experimenting is really scary, but what makes it less scary is doing those things together. So I would just end by encouraging more collaboration and more recognition that these qualities are the qualities that will carry this sector forward into the future, not the same qualities that we were prizing 10 years ago or a generation ago, which would have fallen totally into the old power category. Expertise is still great. We still need expertise, but we also need to look at the world as our lab. We also want to be optimistic and resilient, and we want to realize that change is not 10 years or 20 years in the future. It is right in front of us, and all we need to do is revolutionize the way we look at our work, the way we look at the constituencies that we serve, and especially the way we look at each other. Thank you. 네, 여러분 1부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뒤 2부와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2시 55분부터 진행될 2부에서는 주제 강연 및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3부에서는 특별 강연과 기조 강연 그리고 해외 연사님과 함께하는 대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 3부의 강연 주제 혹은 연사님들에게 궁금하신 점 모두 화면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링크 보이시나요? 네, 링크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충분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려주신 질문 중에 선택된 청중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 열기를 더 뜨겁게 해줄 질문들 많이 기대하여 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간식 박스 받으셨죠? 네, 이 간식 박스는 그냥 간식이 아닙니다. 이 간식 박스 구성 하나하나에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착한 소비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간식과 함께 드실 커피는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커피 드시면서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시 55분부터 2부가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설문조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 50분부터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또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쉬는 시간 이용하셔서 후기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